주제는 조금 질문 자체가 좀 독특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한 10년 전에 이 비슷한 질문들을 했더라면 얘기는 굉장히 간단했을 거예요. 전체 전력 중에 핵발전이 얼마고 현재 예비 전력이 얼마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쭉쭉쭉 하면 될 것인데, 최근 들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단순하게 총량을 채우면 안 되고, 이게 핵발전 같이 이제 경직성 전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발전소를 켜고 끄고 이 하기가 힘든 애들이 들어오면은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포괄적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주제는 약간 좀 낯서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최대한 쉽게 풀어서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고 있죠. 지금 또 다 노트북이나 전등을 쓰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하루 동안에 쓰는 전기를 수급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요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불과 한 30분 전에 다운받은 겁니다. 오늘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게 오늘의 전력 수급 그래프입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그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한 며칠 됐네요. 한 열흘 전 금요일에 전력 수급 그래프고요. 하루 동안의 전력 수급은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새벽 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이렇게 보시면 0시부터 새벽 한 3, 4시까지는 쭉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면은 점점점 전력수가 늘어나다가 12시 땡 하게 되면은 중간에 쏙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점심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는다거나 공장을 잠깐 멈춘다거나 이런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전력 수요가 이렇게 급감하게 되는 거죠. 지난 8월 13일의 경우에는 지금 대충 봤을 때 전체 전력이 한 8천만 킬로와트 안팎이었는데요. 대략 한 300만 킬로와트, 핵발전소 3개의 용량 정도의 전력이 점심시간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점심시간 끝나면 다시 올라가죠. 일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오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계속 전력 수요가 변하고요.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컴퓨터를 켜거나 조명을 켜게 됩니다만은, 이쪽에서는 이 전력 수급 전체 총량에 따라서 발전소를 끊임없이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전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지만 우리가 쓰는 전력에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뭐 오늘 주제인 블랙아웃 같이 대규모 정전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전기의 품질이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쓰는 전기는 이 각각의 그 발전기들을 얼마나 잘 켜고 끌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줄을 세워 놓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실제로 이제 가격을 매기는 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전력 수급에 따라서 발전소를 어떻게 켜고 끄는지에 대한 그래프기도 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제 핵발전소가 있고요. 그 위에 보라색으로 석탄 발전소가 있습니다. 석탄하고 핵발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력 중에서도 가장 켜고 끄는 게 힘듭니다. 핵발전소는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 최대 출력까지 나오는데 약 48시간 가까이 최대 걸리고요. 석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 출력까지 올라가는데 이틀에서 심한 경우는 4, 5일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소들은 하루 동안의 전력 수급 중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부분, 가장 밑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노란색과 보라색 부분이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기저부하라고 부릅니다. 땅에 이제 바닥을 차지하는 거죠. 반면 하루 동안에 끊임없이 변하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보고 첨도부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마치
교회 탑처럼 뾰족하게 생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발전소를 켜거나 끄기 쉬운 LNG 복합 화력 발전소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핵발전이나 석탄 발전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전기를 켜고 끄고 있습니다만은 뒷단에서는 끊임없이 발전소를 켰다 껐다 내지는 출력을 100%였다가 70%, 60%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전력 수급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첨도부와 제일 끝에 끄트머리가 생겼을 그때에 모든 발전소들이 돌아서 전체 총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전력 수급의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습니다. 아까 그 7시 10분에 제가 이 화면 캡처했었는데요. 오늘 7시 10분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9,889만 킬로와트였습니다. 이거는 모든 발전소들 중에서 지금 정비가 끝나서 자 발전소 돌려 라고 신호를 딱 주면은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발전소가 전체 용량이 9,889다. 대략 한 만 9,889면은 대략 핵발전소 100기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핵발전소 한 기를 100만 킬로와트라고 칭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략 한 핵발전소 100기 정도 용량의 발전소들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현재 7,525, 그러니까 약 핵발전소 75기 용량의 발전소들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외에 발전소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전기가 남아 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전기는 남아 돌지 않고 만약 전기가 남아 돌게 되면은 전력 계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가 남아 도는 게 아니라 발전소가 그때 가동을 멈추면서 발전소가 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사실은 발전소를 많이 지어놨습니다만은 이 피크 때, 이 사실 1년 중에 요 피크, 가장 높은 피크가 오는 때들은 1년 중에도 몇 시간 되지 않거든요. 그때 사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온 곳이고, 이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발전소들 정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사실 우리는 전기만 쓰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뒷단에서는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요 주제인 블랙아웃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워낙 블랙아웃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블랙아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블랙아웃이 최근 50년 동안 생겨본 적이 없고요. 대신 정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도 뭐 이렇게 뭐 번개가 번쩍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불이 안 들어온 경우들이 있죠. 동네가 정전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2011년도 9월 15일 날 광역정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들이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전력 수요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블랙아웃이 문제가 바로 생기기 직전에까지 몰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전기를 쓰지 마세요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동네별로 스위치를 끄면서 인위적으로 정전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순환정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경우는 수초, 길어봤자 수분 정도의 정전입니다. 아주 뭐 길어봤자 한두 시간 정도인 거죠. 이거는 보통은 대전상의 문제에서 이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전봇대가 벼락을 맞았다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변전기가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갖고 터졌다거나 이런 종류가 생겼을 때 정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그 문제가 된 전봇대의 전선을 교체해주거나 변압기를 바꿔주게 되면은 언제라도 다시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광역정전은 그보다 심각한 겁니다.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 건데 말 그대로 완전히 시커매지는 겁니다. 특정 지역 전체가 완전히 전기가 상실되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발전기가 돌아가기 위해서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발전기 저기 발전소에도 보면 컴퓨터가 있을 거고요. 각종 기계 장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전기가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전원조차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광역정적 블랙아웃이 생기게 되면은 완전 복구를 하는데 짧게는 며칠, 길면은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우리 주변에 있는 발전기들 중에서 당장 전기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집회나 시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옆에 기름 넣어가지고 돌리는 발전기 있죠? 디젤 발전기 같은 거. 이걸 먼저 돌리는 겁니다. 그럼 전기가 생산되겠죠?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좀 더 규모가 큰 발전기를 돌리고 또 더 옆에 있는 큰 발전기를 돌리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전력 시스템 내에서는 수력 발전소 같은 거를 보통 많이 돌립니다. 수력 발전소는요, 최악의 경우 사람이 내지는 뭐 말이나 소가 밸브를 돌리면 물이 흘러가겠죠. 그 흘러가는 물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기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이걸 돌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블랙아웃은 사실 굉장히 넓은 구역에서 생기고 복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03년도 미국 동부 지역에서 있었던 블랙아웃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인데요. 보시면 미국 지도가 이렇게 안 생겼죠. 여기가 이렇게 동부 지역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쪼로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안쪽에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전기가 끊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있네요. 미국 동부 지역에 폭설이 왔어요. 그래서 송전망 중에 한 개가 눈 피해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전기도 끊어지고 해가지고 전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약 170만 명이 전기 공급을 무려 4일 동안이나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1,300만 명이 일주일 동안 순환전전을 반복했던 일이 있었고요. 러시아에서도 1년 정도, 뭐 캐나다 퀘벡이나 뭐 여러 군데서 관련해서 정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2003년도 것은 여기 밑에 있네요. 북부에 있는 발전기하고 송전선로가 한 군데가 고장이 생기니까 옆에 파급해가지고 전체 전력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뒤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림을 보여드린 게 이게 사실 이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뒤에 수레가 있고요. 요 앞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 수레를 끌고 있는 겁니다. 이 수레를 전력의 수요,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끌고 있는 걸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 수레 한 개하고 요 말 하나가 서로 1대1로 줄을 잡아서 당긴다면 뭐 수레를 끌 수 있는 정도의 말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수레가 앞으로 끌려가겠죠. 근데 실제로 전력망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겨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전력망들이 다양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한 개의 마차가 여기에만 연결된 게 아니라 요 옆에 있는 줄을 통해서 얘하고도 연결돼 있고 얘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전력망이 한 개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체 전체 그 짐을 끄는데 더 편하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줄 하나가 띵 하고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땡겨 오던 것이 어떤 종류의 짐은 너무 무거워서 말이 쓰러지기도 하겠죠. 처음에는 줄 한 개만 끊어졌는데 이 줄 끊어진 것 때문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예를 들어서 말이 하나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쓰러져 버리면서 다른 짐이 또 무거운 거죠. 자칫 잘못하면 옆에 말도 쓰러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말들이 우르르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거는 이제 줄다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줄다리를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손을 놔버렸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나는 땡기고 있다가
저 상대편이 줄을 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한쪽으로 픽 쓰러져 버릴 겁니다. 예. 수요와 공급이 팽팽하게 서로 맞닥뜨려야 되는데 한쪽에서 문제가 삐끗 생겨버리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기면 사실은 송전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꽤 오랫동안 정전이 되는 블랙아웃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이 생기면 사람들이 상가 다 철시하고 집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불이 껌껌해지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갱들이 총 들고 나와서 상가를 다 털고 다녀요. 예. 그래서 굉장히 무법청지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전기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내가 집에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럼 뭐 촛불 켜면 되지. 뭐 노트북이 안 된다. 뭐 노트북 좀 안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주유소에 우리가 기름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속에 묻혀있는 탱크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기름이 나오는 거는 펌프가 있어서 이거를 빨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그 전기하고 상관없지만 자동차도 돌아다닐 수가 없고요.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고지대 사시는 분들은 물이 잘 안 나오고 막 그랬었죠. 물이 잘 나오는 이유는 펌프를 가지고 물을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핸드폰에는 배터리가 있더라도 기지국에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지국은 혹시라도 전기가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비상용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며칠씩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이 핸드폰과 같은 무선 통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블랙아웃이 생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2003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광역정전하고 국내에서 있었던 9.15 순환정전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블랙아웃이라고 불리는 이 광역정전은 전체적으로 시간도 보시면은 전체 90%가 복구되는 시간에 53시간이 걸렸고요. 피해도 뭐 당연히 그렇게 모든,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한 8개 주 정도가 전기 공급이 끊어지다 보니까 피해 범위도 약 50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순환정전은 1시간 반 동안 지역별로 전기를 인위적으로 끊고 했던 상황입니다. 당시의 기록으로는 전국에 약 3,500명 정도가 엘리베이터에 갇혔고요. 일부는 수술 중에 전기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다 말고 119를 불러서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횟집 같은 데에서 있는 수족관, 여기 전기가 끊어지면서 이제 키우던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거나 또는 식당 같은데 냉동실, 또 마트 같은데 냉동실이 녹아버리면서 추정된 피해로 당시에 약 70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 사실은 순환정전들이나 또는 블랙아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복합재난 시나리오 경진대회 같은 게 한번 있었어요. 어느 날 포스터를 보고 이걸 가지고 한번 그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모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우수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냈던 시나리오가 뭐냐? 겨울철 혹한기에 765 송전탑이 끊어짐으로써 수도권 전체가 블랙아웃이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졌을 때 생기는 일. 이게 제가 내서 당시에 상을 받았던 주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게 우리는 블랙아웃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발전소가 부족해서 내지는 전력 수급에 맞춰서 충분히 전력 공급이 안 돼서 블랙아웃이 생길 것 같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수도권 인근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전기는 어디서 공급하고 있느냐? 서해안에 당진, 보령, 태안 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 밀집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선이 있고요.
동해안에 울진에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울진 핵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는 이 굵은색으로 되어 있는 76만 볼트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묶여 있는 발전소의 양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이 선이 뭐 만에 하나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블랙아웃이 심각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송전탑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겠느냐? 예, 생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765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사건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2015년도 11월에 헬기가 미군 헬기가 송전선로에 걸려가지고 선이 끊어진 예도 있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대규모 산불이 생겨서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요거는 저기 중동의 예멘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송전선로에 테러를 가한 거죠. 혹은 여기서 사람들이 농성을 한다거나 또는 불을 지른다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765 송전선로가 끊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선이 끊어지게 되면 철탑은 살아있기 때문에 선만 다시 이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밑에 예멘의 사례처럼 철탑이 아예 그냥 넘어져 버린다거나 산불이 나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선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사보타지에 의해서 유조선 같은 땡크롤리를 가지고 송전탑 인근에서 터뜨리는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송전선로는요, 국가 보안 시설이거든요. 송전선로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상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송전탑이 너무너무나 커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가면 송전선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위성사진 찍어봐도 다 보이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사람이 사람이 서 있지는 않은데요. 실제 사람은 요 턱에 요 정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탑이 인근 지역에 있고요. 이건 실제 당진에 있는 송전선로입니다. 따라서 타겟으로 잡히기에 너무 좋은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는 것은 이런 송전선로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승합을 거쳐서 765, 76만 5천 볼트 또는 34만 5천 볼트로 승합한 상태에서 우리 주변까지 오고요. 우리 주변까지 온 다음에 이 승합된 전기를 다시 감압해서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전봇대는 22,900볼트짜리 전기가 흘러가는 우리 주위에 보시면 전봇대 보이시죠? 그 위에 흐르는 전기가 22,900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들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삿짐 집 나르다가 실수로 한 번씩 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감압해서 우리 집에까지 오게 되는, 이걸 보고 전체 전력계통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전체 전력계통 자체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전력 공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가 우리 지금 역대상 전력 수요가 제일 많았던 때인데요. 그때 너무 춥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우리가 보통은 전력 수급을 할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전력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중에 현재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다. 그래서 전력 예비율은 몇 프로다. 이렇게 이제 보통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계산한 것이고요. 실제로 전력을 공급할 때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중요합니다. 2016년도 실제 이제 전력 그 최고치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32,773 메가와트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에 그만큼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제로 당시에 울진에 있는 핵발전소가 5,900메가, 그리고 당진에 있는 석탄이 5,800메가, 또 복합화력, 또 기타 복합까지 합쳐서 대략 6,000, 7,000, 여기 6,000, 여기 7,000.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전기들이 공급이 되겠죠. 실제 전국적으로는 전력 수요가 많이 남더라도 국지적으로는 전력 수요가 부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근데 중간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송전선로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버린다.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울진에서 넘어가는 이 선로는 까만색으로 있는 선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중간에 뭐가 들어박든 산불이 나든 뭐 되든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전체 이 수도권 전체 3만을 겨우겨우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6천 메가가 순간에 휙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마차와 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이 열심히 끌고 있는데 겨우겨우 막 이 무거운 짐을 끌고 있는데 줄이 띵 끊어져 버리니까 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발전소들도 띵띵띵띵 끊어지면서 전체 블랙아웃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전력망에서는 이러기 때문에 한 군데 큰 규모의 발전소를 지어놓고 원거리에서 송전소를 쭉 끌어당기는 것보다 다양한 지역의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분산형 전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한두 개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뭐 그게 전체 양 중에 크게 많이 있는 걸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이 끌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우리 전력망에서는 항상 생기고 있다. 근데 핵발전소는 다른 석탄이나 가스 화력 발전소보다 한 기의 발전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제일 큽니다. 당장 지금 우리 신고리 오르코기 짓고 있는데요. 신고리 오르코기 같은 경우는 1.4기가 1,400메가나 되고요. 한 기가. 이런 게 한 지역에 여섯 개씩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는 송전솔로 전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실 우리나라 전력 수급 전체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전솔로가 망가지게 되면 단순하게 어두워요. 내지는 좀 불편해요 정도의 문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실제로 2011년도 그 순환정전에서 있었던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하철의 경우도 당연하겠죠. 블랙아웃이 생기면은 전기로 가는 거니까 안 되겠고요. 유선전화기, 약간 무선전화기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냥 그 집에 있는 집전화기도 사실은 다 이 전화국에서 전기를 연결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게 됩니다. 수돗물 말씀드렸고요. 주유소 뭐 역시 마찬가지고 병원 같은 데들은 그 응급실이나 또는 이런 그 수술실 같은 데 보통 비상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시설들이 다 돼 있습니다. 큰 병원들에는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병원들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회적인 파장이 더 큰 거는 이쪽 위에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 지금 모든 주식 거래가 다 전기로 인터넷으로 다 되고 있는 거죠. 이 망이 다 멈춘다 생각해 보세요. 피해액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전자상거래. 뭐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군 통신망은 사실은 블랙아웃이 되더라도 독자적인 전력 공급망을 가지고 다 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체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고요. 사실 시간이 더 오래 가면은 이 사회적 파급력과 시간입니다. 당장 좀 몇 시간, 뭐 길어봤자 하루 정도 되는 거는 그냥 불편한 정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혹한기에 보일러가 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틀, 3일 동안. 이러면 사실은 보일러 동파 사고가 생기게 되고요. 수도 당연히 동파하게 됐고요. 그중에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사실은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들도 생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들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블랙아웃을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체계들과 준비를 일상적으로 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 그 탈원전 논쟁이 있으면서 요즘 이것도 다 탈원전 탓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틀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전체가 정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블랙아웃도 아니고 탈원전 탓도 아니고요. 엄밀하게 보면 한전 탓도 아닙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지하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에 규모가 있는 아파트는 다 이렇게 지하에 독자적인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일반 주택이나 빌라에는 전봇대에서 220볼트로 감압한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송전솔로에서 감압을 해서 지금 저희 전봇대에서 쓰고 있는 22,900볼트짜리를 막바로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에 우리 전봇대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생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소유고요. 거기서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가 너무 낡았거나 또는 처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처음에 건설할 때는 그렇게 용량이 많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용량 작은 걸 설치를 한 집의 경우에는 변압기가 터지는 용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죠. 옛날엔 집에 에어컨 한 대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전력선을 깔았는데 요즘 집에 시스템 에어컨 달아가지고 방마다 에어컨 쓰시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어컨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밥을 한다거나 또는 전자레인지를 돌린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원래 계약 전력을 훌쩍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집집마다 다 그러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거는 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챙겨줘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전들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도 지난 30년 동안 블랙아웃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블랙아웃 기록은 1971년도에 있습니다. 당시에 당인리, 서울에 있는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문제가 생겨서 불시에 정지했습니다. 당시 이 당인리 화력발전소 5호기는요, 최신형 발전소였고, 전체 전력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발전소 한 기가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 용량의 약 20%를 차지했던 겁니다. 심지어 서울 전체 전력의 80%를 담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용량으로 보면은 얘가 하나가 멈추더라도 전기를 공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보강을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군데서 끌고 있는 힘이 너무 셌는데 걔가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연달아서 우리나라 전국이 송전솔로가 꺼지는 블랙아웃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70년대 초에는요, 전기가 꺼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정전이 났는데도 뉴스에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업계에 계신 분들의 증언으로만 남아있는 블랙아웃이고요. 심지어 반면 그것이 아니라 그 날짜와 상관없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전기가 나갔었답니다. 이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블랙아웃을 겪지 못했고 단언컨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우리나라 전체의 전기가 다 끊어진다면 아마 진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정도로 큰 대형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을 한국 사람들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아마 큰일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얘기와 핵발전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좀 블랙아웃이나 핵발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런 재생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런 블랙아웃이 더 잘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건 거죠. 그와 관련해서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는 몇 가지 이제 권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하루 중에 계속 발전량이 변하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보고 변동성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변동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도 있죠. 수력이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발전소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내가 이게 태양광 발전을 끌 수는 있지만 이 전력선이나 연결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럴 수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발전소를 킬 수는 없죠. 해가 떠야지 도는 거니까요. 이런 이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태양광 풍력 같은 발전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발전소들을 전력망에 연결할 때는 몇 개 유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전체 전력 중에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보시면 0%에서 3%까지는 사실은 전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얘기하고 있고요. 15%까지는 전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인지해야 된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변동성을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 전체 그 전력 중에 저기 변동성 비중으로 따지면 한 5% 정도. 그러니까 1단계는 약간 벗어났고요. 2단계 초입 정도. 그러니까 다른 수력이나 다른 것까지 합치면 약 7% 정도 되는데요. 이 변동성만 갖고 보면은 지금은 아직은 2단계 초입 정도에 있는 것으로 됩니다. 3단계가 넘어서 4단계, 25%가 넘어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전력망 개통이 과거와 같은 전력망 개통으로는 전기를 공급할 할 수 없다. 이제는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망 수급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때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이 발전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전했던 사례를 풍력과 태양광 두 개로 나누어서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우리가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 365일 딱 표에 기록이 돼 있죠. 그거는 우리가 변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인 거죠.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막 비가 막 왔다가 멈추기도 하고 햇볕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일기예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옅은 색으로 있는 이 그래프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 지역 전체,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는 짙은색, 주황색으로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만은 이거를 5km 곱하기 5km 좁은 지역으로 나누어서 발전량 그래프를 그려보았더니 그래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지역에는 구름이 껴있고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모아지게 되면은 일률적으로 벌어지는 거고요. 이런 5km 곱하기 5km의 지역을 다양한 범위, 굉장히 넓은 범위에 만들게 되면 사실 각각의 지역들이 동시에 멈추거나 동시에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의 수들은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 이런 연구를 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풍력인데요. 풍력은 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녁 시간에 비해서 낮 시간에 당연히 풍력은 발전을 더 많이 하는데요. 낮 때 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km 곱하기 5km 구역으로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어느 지역은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바람이 적게 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게 뒤섞여 있게 되면은 실제로 전력 공급에는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바람이 다 멈추거나 모든 지역의 바람이 다 최대로 도는 그런 경우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쌓아놓고 특정한 날씨, 특정한 날짜에 태양광과 풍력이 어느 정도의 발전을 하는지들을 이제 데이터로 쌓아놓고 있게 된다면은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런 그 태양광 풍력이 있더라도 전력망 개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소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던 기계가 원인을 알 수 없이 딱 멈추게 되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변동성인 거죠. 근데 태양광 풍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용량이 작아요. 따라서 얘 하나 없더라도 전체는 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큰 규모의 핵발전소, 큰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텅하니 멈춰버리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생기는 불안정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나라들마다 차이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미 독일이나 이탈리아, 영국 같은 나라들은 전체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40%가 넘었습니다. 독일은 거의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50%에 육박했기 때문에 전체 전력망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 짜야 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직 뭐 전체 합쳐서 7%, 변동성 전력만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중간에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이고요. 전부 다 20%가 넘었습니다. 중국이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자꾸 그 석탄 많이 떼는 미세먼지 많은 나라라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몇 배 높은 나라고요. 벌써 전체 전력의 30% 가까이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들도 이제는 좀 있으면은 전체 망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의 변화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이제 뭐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특히 이렇게 막 저기 재생에너지가 40%, 50% 넘어가는 나라들은 발전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력망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각각의 전력망들이 더 규모가 큰 것이 퉁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옆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것은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력 중에 태양광이 역할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여름철에 가장 중요할 때 태양광은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놀고만 있다. 이거 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랬다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아마 제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요. 하루 중에 여름철에 전력수가 가장 많은 시점은 2시에서 3시 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가장 더울 때죠. 에어컨을 누구나 다 켜고 싶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력 수요가 2시에서 3시가 아니고요. 5시 정도로 늦춰졌습니다. 왜? 낮 시간에는 그만큼 태양광 발전기들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막 엄청나게 더운 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햇볕이 좋겠죠. 그러니까 더운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위에 표 보시면은 전력 시장 거래되는 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태양광 발전량이 밑에 있는 회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력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발전소들 대표적인 게 집에 설치하신 자가용 발전기들입니다. 뭐 집에 혹시 댁에 설치한 미니 태양광이 있다. 이런 거는 전력거래소에 내가 생산한 전기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우리 집에서 쓰는 거잖아요. 또는 한전이 직접 전기를 파는 PPA라고 해서 이렇게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 전기를 파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용량이 많더라는 거죠. 피크 때는 전체 전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 따라서 이 낮 시간에는 그만큼 전력을 생산하니까 전력 거래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 안 나타나는 거죠. 대신 피크 시간이 5시로 옮겨지더라. 왜? 5시면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는 전체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 7%밖에 안 됩니다만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걸 보고 떡 커브라고 부릅니다. 오리죠. 오리. 꽥꽥거리는 오리. 캘리포니아도 처음에는 전력 수급 그래프가 우리처럼 제일 위에 요 파란색 선 따라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태양광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어요. 그럼 낮 시간에 그만큼 발전을 많이 하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오리의 허리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12시, 1시 이때는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 6시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 그만큼 발전을 못하니까 이때 급속하게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체 재생에너지 중에서 전체 재생에너지 용량이 40%, 50%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떡 커브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후 5시 무렵이 되면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있는 발전소, 없는 발전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왜? 그전엔 전기가 필요 없었는데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치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력 수요가 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많은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발전소들이 양수 발전소 또는 ESS라 그래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같은 애들 또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같은 애들이 순간적으로 전기 수요가 확 올라갈 때
요 시간 동안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의 쟁점인 핵발전소가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핵발전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이 제로에서 100까지 올라가는데 이틀이 걸려요. 그리고 얘는 발전소 출력을 0 아니면 100 두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과 한두 시간 안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형태의 전력 수요에는 아예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이런 거에는 그럼 뭐 기존 발전소 중에 뭐가 대응할 수 있느냐? LNG 가스 발전소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출력을 최대로, 가스 출력을 최대로 올려버리면은 전출력으로 올라가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것을 보고 응동성이 좋다. 응동성,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핵발전소는 그런 의미에서는 응동성이 떨어지고 대신 경직성이 높은 그런 발전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거는 그 전력 출력이랑 다른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전력학회 쪽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큰 규모의 발전소가 갑자기 가동을 멈추면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와 함께 전력의 주파수, 조금 요건 또 설명하자면 긴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는 전기는 60Hz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교류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일정하게 1초에 60번 형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큰 규모의 발전소들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딱 탈락하게 되면 주파수가 뚝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뭐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태양광 발전소에 또 다른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많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들이 멈추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준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력업계에서 관련한 자료와 보고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새로운 문제들이 다양하게 앞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발전 얘기 정도 마무리 짓고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해보면 좋을까 합니다. 요즘 들어서 SMR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안전하냐 어쩌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요. 사실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SMR이 부각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SMR 자체가 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요. SMR은 말 그대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 그러니까 작은 소형 모듈 형태로 되어져 있는 원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자로를 구분하는 기준이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부를 때 디젤 엔진이 달린 디젤차, 경유차도 있고요. 휘발유 엔진이 들어있는 휘발유차, 전기차, 수소차, 어떤 엔진이 달려있느냐, 어떤 연료를 쓰는지에 따라서 차를 분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누구는 세단, SUV, 트럭, 버스 이렇게 차를 분류하기도 하고요. 회사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뭐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작은 차, 큰 차, 중형차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 거죠. 원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료를 쓰는지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이제 발전용 원자로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전에 있는 것처럼 연구용 원자로도 있습니다. 이거는 동위원소를 생산하거나 재료를 시험할 때 쓰는 거고요. 핵 추진 잠수함이나 또는 우주선이나 선박 같은데 엔진 대신 쓰고 있는 그런 원자로도 있습니다. 또 원자로에 들어가는 감속제나 냉각제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인 물을 쓰면 경수로, 중수를 쓰면 중수로, 흑연을 쓰면 흑연로, 또는 나트륨 같은 액체 금속을 쓰면 액체 금속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분류법으로 크기에 따라서 작은 애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크기에 따라서만 나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발전용 원자로일 수도 있고요. 차에 쓰이는 동력용 원자로일 수도 있습니다. 경수로일 수도 있고요. 중수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종류는 다양한 거죠. 마치 우리가 소형차라고 불리지만 소형차가 트럭일 수도 있죠. 소형 트럭도 있지 않습니까? 소형 SUV일 수도 있고 또 소형 승용차일 수도 있는 거죠. 다 크로스되게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종류의 원자로는 현재 IAEA 기준으로 해서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IAEA 기준으로 유일한 것은 인도에서 지금 상업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1970년대 만들어진 아주 옛날 그런 이제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얘는 중수호 타입이고요. 이거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인기 있는 SMR하고는 상관이 없는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현재 건설 중인 것은 2군데가 있고요. 중국 산둥반도에 있는 흑연로,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흑연로였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로 전 세계 흑연로들이 사실상 위험하다고 거의 다 이게 폐기됐었는데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연구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중에 한 개가 중국에 설치돼서 올해 1월 달부터 테스트 중입니다. 러시아에 또 하나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게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핵 잠수함 설계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발전용 원자로가 아닙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산둥반도에 있는 건 200메가 정도 되고요. 러시아에 있는 건 70메가 정도. 그래서 통상 300메가 이하짜리의 원자로를 보고 소형 원자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1400메가. 그러니까 훨씬 더 규모가 큰 거죠. 허가가 완료된 그 소형 원자로는 한국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설계를 했고요. 허가만 완료됐어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지어져 본 적이 없고요. 얘는 해수 담수 시설과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일체형으로, 여기 보면 시스템 인테그리티드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발전소들은 원자로 따로 있고 증기발생기 따로 있고 압력 펌프 따로 있었는데 아예 일체형으로 한 군데다 다 넣어버린 겁니다. 일체형으로 만든 그런 원자로. 이렇게 되면은 이점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뭐 유지 보수의 이점보다는 사이즈가 작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고요. 어차피 기계 고치는 건 다 비슷해서 네.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SMR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SMR의 가장 선도 그룹은 미국의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벤처 기업이 만든 모듈형 원자로입니다. 보시면요, 사이즈가 얼마나 작냐면은 이 뒤에 보이는 요 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핵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로입니다. 40m, 82m짜리인데요. 가운데 시커멓게 보이는 요거 4.6m, 25m짜리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원자로죠. 이런 종류의 원자로를 위에 그림 보시면은 12개를 이렇게 쪼로록 연결합니다. 마치 레고 블럭 쌓듯이 쭉 연결하는 거죠. 과거에는 큰 원자로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행렬료를 잔뜩 밀어 넣었는데 이거는 원자로를 작게 만들어서 레고처럼 쌓아 놓으니까 설계에 따라서 12개를 다 끼울 수도 있고요. 6개만 끼울 수도 있고요. 3개, 1개만 끼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핵발전소를 만들 수 있겠죠. 원자로 한 개의 사이즈가 50메가고요. 전체 12개니까 12개를 다 끼우면 600메가짜리 원자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300메가보다 크니까 소형 아닌 거 아니냐?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거죠. 이게 지금 현재 2030년도까지 미국의 시험용 원자로를 건설하는 걸로 승인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최신형 원자로 중에 가장 핫한 애고요. 얘는 경수로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원자로에 연료를 교체하고요. 그것도 뭐 과거에 지금 있는 우리 핵발전소도 1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연료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이걸 짓느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때문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규모가 큰 핵발전소가 재생에너지랑 동시에 있게 되면은 마치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개미들 놀고 있는데 코끼리가 놀러 온 것 같은 일이 생겨버려요. 네. 실수로 실수했는데 중간에 밟았네 이런 일도 생길 것이고요. 얘가 중간에 하나 펑 나가버리면 다른 애들보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 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규모가 큰 핵발전소들이 사고가 많이 났는데 얘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MR은 핵 폐기물도 작게 나오고 사고가 났을 때 위험성도 작다. 사실은 좀 일종의 말장난 같은 건데요. 원자로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핵 연료의 양도 작겠죠. 당연히 나오는 핵 폐기물의 양도 작겠죠. 하지만 전체를 다 모아놓고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다 마찬가지니까요. 사고 위험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핵연료의 양이 작기 때문에 다 튀어나오더라도 오염되는 구역이 과거에 30km였다면 이거는 10km, 5km 정도가 밖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염되는 건 다 똑같다. 이런 면들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흠결은요. 사이즈를 작게 만들다 보니까 비쌉니다. 12개 다 지으면은 600메가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 비용이 3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고리 5호기 같은 경우에 1,400메가인데 건설 비용이 4조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건설 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뉴스케일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로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의 사이즈를 작게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따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연구했었던 스마트 원자로에도 비슷합니다. 이 스마트 원자로는 2012년도에 설계를 승인했고요. 12년도 승인했으니까 내년도면 10년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 단 한 기도 건설돼 본 적이 없습니다. UAE에서 건설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해보자 그래서 또 역시 우리나라에서 돈 지원 많이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시때때로 뉴스에 돈을 몇 천억 들여서 연구 개발했는데 좌초 위기다, 이제 무너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과거 정부가 있을 때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의 장점을 거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에 있었던 대규모 핵발전소가 갖고 있는 전력 계통의 안 좋은 영향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SMR 같은 장점을 버린 오히려 단점이 많은 그런 원자로가 나오는 아이러니한 일도 생기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기후위기 시대 전력 수급이 점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받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 내용은 과연 핵발전소라는 게 없으면 블랙아웃이 될 것인가? 전력 수요는 하루 중에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까 보여준 것처럼 끊임없이 왔다 갔다 변하고요. 현재는 앞서서 제가 설명을 그건 또 자세히 안 드리고 갔네. 아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여름철, 물론 지금은 좀 저녁 때긴 합니다만은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 공급 예비율이 30% 가까이 되는 굉장히 전기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하루 종일 수요가 변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전력 수요가 많은 피크 때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망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설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력이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핵발전은 특성상 한번 키면은 쭉 가기 때문에 사실 전력 공급에서 이 기저부하를 담당하기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 출력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힘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용량 발전소들이 많이 있으면 전력 공급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전력에서는 이런 응동성이 좋은 첨도 부하에 필요한 발전소들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중간에 혹시라도 탈락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더 전력 공급이 불안해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최근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이런 위험성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점점 이런 개념들이 달라지게 따라서 핵산업계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분산형 전원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규모가 큰 발전소들은 오히려 블랙아웃을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최근에 나오는 저런 SMR 같은 것들이 나오면 좀 더 안정해질 것이냐?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SMR이 제일 빠른 것도 2030년도 이후에나 개발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야 정확한 안전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출력을 조절하기 힘든 발전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력 공급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블랙아웃을 막는 데는 다른 종류의 발전소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